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2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91% 상승했습니다. 양증시 오늘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피는 2600선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코스피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기관 투자자는 3천억 정도 매수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7천억 매도를 하면서 또 크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37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10억 매수하면서 사실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좀 올라가는 분위기로 쌍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수급 자체가 크게 좋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스피가 완벽하게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 좀 더 크게 나와주면서 힘이 좀 붙어주면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7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20일에 잠깐 매도세가 좀 멈추는 듯 했지만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매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매도가 집중된다면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매도세가 언제까지 집중이 되는지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자는 3,400억 정도 기관 투자자는 3,400억을 매수했지만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진행되었고요. 최근 4일 동안은 계속해서 금융 투자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이탈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매수를 하는 수급은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그리 수급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토록 코스피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이유가 곧 이제 나올 것인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우 나스닥은 보합 수준으로 진행되었고요. 니케이는 오히려 1.5% 올라가면서 진행되었고 상해 종합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지수는 또 묘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찜찜하게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55포인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쌍바닥 다지면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죠.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힘이 부족한 모습이고요. 좀 더 이제 강하게 올라갔으면 하지만 그렇기에는 시장에 대한 이 수급 자체가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지금 수급이 붙어주면서 좋은 그림을 만드는 듯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이탈을 했고요.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코스닥에 대한 분위기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바이오 관련된 그런 특정한 종목 위주로 상승이 좀 크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불안한 모습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1원 정도 올라갔고요. 1337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계속 1330원대 근처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올라가는 듯 눌러지고 점점 이제 고점을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빅커트는 사실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율은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에 대한 강세가 이제 찾아올 텐데 그때 어떠한 이 환율이 나타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움직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지금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넘어가는 상황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는 약하게 보합 상승 중이고 유럽 증시는 지금 한 0.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보합 수준이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 증시 모두 크게 지금 변동 없는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가 조금 힘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화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 이제 일본 이 은행이 금리 인상을 좀 보류를 하면서 다행히도 그 환율에 대한 급격한 상승은 좀 막았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 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가 좀 지켜지는 분위기고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조금 지수가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불안감이 완벽하게 해소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계속해서 금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거고, 미국은 달러에 대한 가치를 계속 낮추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이제 계속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진행할 텐데 사실상 일본이 눈치를 보겠지 미국이 그렇게 눈치를 볼 것 같진 않거든요. 특히 기준금리 기축통화국인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일본에 대한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보다도 사실상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고금리를 좀 풀어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시한폭탄 같은 그런 요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 이후가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가 어떻게 이제 또 시장이 반응하는지 또 봐야 되고요. 또 연말에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연말 전에 또 이제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 할 수도 있고 산타랠리가 나타나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분위기도 봐야 됩니다. 그다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0.7% 정도 올라가서 3.75%로 진행 중입니다. 한 달 수치로 보면 이제 떨어졌다가 3.6% 근처에서 갔다가 다시 좀 올라가면서 좀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전체적인 추세는 떨어지는 게 맞지만 아직까지 조금은 버티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도 결국에는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국채금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더 볼만한 사항은 없었고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40원 상승해서 1.34% 상승했고요. 18,2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조금 적었고요. 18,190원 정도로 10원 정도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오늘 이제 상승으로 진행되는 듯 하면서 조금 눌러졌고요. 뭐 크게 오늘은 변동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은 380만 주로 전날보다 적었고요. 내렸던 거 올라가고 올랐던 거 내려가고 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18,000원이 회복되었다든지 17,000원으로 다시 내려갔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냥 여기서 근처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지지를 하고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나오는 그런 거래량이 하나 증가하면서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흐름이 언제 나오는지가 계속 핵심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확정적인 소식,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재권 합의 소식이 좀 나오면서 좀 힘을 받았으면 했지만 조금은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확률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계속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급격하게 떨어지던 그런 추세는 지금 다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시 올라가기 위한 과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지금 차트는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만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일별 거래는 계속 증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수급은 뭐 외국인 투자자가 16만 주 매수, 기관 투자자가 24만 주 매수하였습니다. 양매수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시는 좀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가 83,000주 정도 매수했고요. 뭐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모펀드는 뭐 계속 매도 반복하고 있고 쭉 팔았다가 쭉 샀다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도 매도를 뭐
단기간에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만 주 매수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뭐 하루 매도, 하루 매수를 반복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 수급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관련 테마는 비슷하게 움직임이 있었고요. 1% 내외로 그냥 하락하고 상승하고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 테마들도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음 공매도 잔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잔고는 139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한 뭐 7만 주 정도 전날보다 감소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다시 이제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공매도 잔고가 줄기 시작하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뭐 우리가 오래전부터 보던 패턴이기 때문에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 잔고입니다.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면, 자, 오늘 뭐 체결 상환이 조금 이제 평소보다 늘기 시작하죠. 근데 뭐 특별하게 체결이 늘었다, 상환이 늘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체결이 조금 뭐 6만 주 늘었지만 1270만 주 정도 대차 잔고는 거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거래원도 뭐 오늘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거래원 없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물량은 외국인 추정 물량 17만 주 플러스 당일 물량이 8만 3천 주 매도로 조금 이제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었지만 뭐 크게 퍼센트에는 영향을 줄 만한 수급은 아니었고요. 21.02% 정도로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확실한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소스가 나온다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들을 활용하는 쪽 때문에 좀 어렵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투자를 멈추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위치이고, 시장의 그런 상황이 계속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고 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좀 생각이 안 된다면 뭐 투자를 철회를 하거나 혹은 이제 매수 청구권에 대한 행사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합병에 대한 이슈는 추가적으로 지금 더 나오진 않고 있고요. 합병이 이제 뭐 무산되지는 않았고 뭔가 이제 일정이 무기한 보류가 되었는데, 그 보류에 대해서 이제 언제쯤 다시 그 합병에 대한 비율을 수정해서 제시를 할지 혹은 아예 그냥 철회를 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뜸들이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10월에 또 연휴가 또 다가오고요. 10월 또 얼렁뚱땅 넘어가면 11월 뭐 거의 연말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좀 긴 그런 일정을 생각을 한다면 연말을 끼고 합병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철회를 할지 아니면 올해를 넘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진행을 해야 된다면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나오지 않으면 이제 10월 중순까지 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말에 또 애매한 그런 일정까지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건 이제 다 넘어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기술적인 소식들은 뭐 특별하게 중요한 점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들을 가져와 봤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실 이러한 소식들이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그리는 그런 차트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스 한 방이 결국엔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시장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리드를 하는 그런 국가이죠. 그래서 영향도도 상당히 높고요. 기술적으로도 사실 가장 진보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게 효율적인 제조업과 그 다음에 원천 기술을 가진 국가가 최근에 다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고, 관심도만 높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쓰리마일 원전에 대해서 가동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약을 하면서 상당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원전 대표 기업들이 이제 그러한 이슈들을 토대로 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쓰리마일이라는 원전은 사실상 미국 원자력 이 테마를, 그죠? 원자력에 대한 산업을 좀 침체시킨 그런 대표적인 원전입니다. 쓰리마일 섬에서 이제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원전에 대한 발전,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졌는데요. 그때를 계기로 해서 제조력을 가진 그런 이 미국의 원전 기업들이 좀 많이 쇠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를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대형 원전에 관여를 하는 그런 기업이 많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계속 제조력에 대해서 좀 이제 손을 내밀고 있고, 미국이 뭐 본인들이 직접 한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에서 엄청나게 월등하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연결이 되어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는 미국의 NRC에서 터키 포인트 원전을 계속 운전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도 지금 미국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긴 하지만 대형 원전 플러스 SMR, 근데 그 신규 건설 외에도 기존의 수명이 다한 원전도 이렇게 계속 운전을 허가해서 수명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가동이 중단되었던 그런 원전들에 대해서도 다시 살려서 가동을 시키거나, 그러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터키 포인트 3호기와 4호기를 각각 2052년, 2053년으로 계속 운전을 허가하였고요. 이 기간 자체는 거의 30년이죠. 그래서 원전 하나를 최대 80년 동안 운전할 수 있는 미국의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지금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설계상으로는 수명이 40년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더 써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미국에서 최대 80년까지 지금 그 기간을 늘린 거고요. 사실상 원전에 대한 그런 기술 개발과 원천 기술을 수행한 그런 국가에서 이러한 결론을 냈다라는 것 자체는 확실하게 안전하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스리마일 그런 원전 사고와 같은 큰 사고를 겪은 국가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제 반대로 계속해서 이 40년의 고집을 하면서 이제 원전 사고에 대한 그런 만약에라도 한 번의 그런 사고에 대해서 계속 좀 이제 부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사고가 발생한 국가도 아니죠. 직접적인 국가도 아님에도 좀 그런 이제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고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케이스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적어도 그런 이제 뭐 80년까지는 조금 이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10년, 20년 정도는 더 써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이 철저히 검증이 되어서 사용이 될 수 있다면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원전 수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향후 10년 동안 중지되는 그런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원전이 많습니다. 10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원전 10기에 대한 용량이 무시하지 못할 만한 용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지시키면서 안정적인 기저에너지를 유지한 채로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기저에너지원인 이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모두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하나를 이제 이겨내고 하나가 완전히 그 자리를 독차지를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두 개는 어우러져야 되는 관계이지 어떤 하나가 맞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빨리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달에도 뭐 통과가 된다, 8월 말에도 통과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뭐 국회에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내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점점 이제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 IAEA 보고서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계 발전량이 2050년에 2.5배 증가하게 되는데, 근데 원전 수요가 아시아에서만 4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국은 SMR 개발이 지금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상 SMR을 지금 사우디와 협력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 인증도 좀 미리 받았는데 그 모델이 좀 쇠퇴가 되었고, 지금 미국과 그런 유럽 각 기업들이, 영국 기업들이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지금 이번 정권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이제 부랴부랴 시작을 했지만 상용화를 위한 이 시간은 사실 2030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기업들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곧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설계 승인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국가도 아직 지정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많이 뒤처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미국이라는 국가가 우리나라의 한국의 원전 제조 기술력을 인정을 해서 이제 각 기업들이 미국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홀텍,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뭐 테라파워,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협력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뭐 엑스에너지, 이런 여러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이 SMR 개발사들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는 거의 상용화해서 수주를 하기 직전이고, 홀텍사도 지금 거의 수주하기 직전이고, 그 다음에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SK, 그 다음에 두산, 그 다음에 DLENC, 뭐 이런 여러 기업들이 SMR 이 제조 건설사로 이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엑스에너지에 이 모듈을 제작할 수 있는 원자로 제작 기업으로서 또 이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고요. 우리나라의 제조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렇게 원자로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대체자가 사실 별로 없다. 뭐 일본에 해봤자 뭐 히타치, 그 다음에 저기 도시바 이런 정도고요.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중국과는 이제 협력을 사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실 별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 기업에 계속 손을 내밀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AI 붐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 IAEA 자체가 소형 모듈 원전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발전 용량 증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비해서 지금 2050년에 아시아는 106에서 428기가와트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럽은 148에서 247, 북미도 110에서 228. 전 세계적으로 그냥 현재보다 훨씬 많이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발달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는데 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공지능의 이제 원자력 테마가 엮였느냐? 결국에는 수치로 따진다면 단위 면적당, 그죠? 면적당 필요한 수요 에너지가, 그죠? 수요 에너지가 이전보다 너무 이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패널 면적 대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 에너지와 해상풍력 면적 대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면적 대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교한다면 훨씬 많은 에너지를 좁은 면적에서 원자력 발전은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안정성을 따지더라도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이 월등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렸다가 점심시간에 쉬었다가 다시 돌렸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24시간 동안 돌아가야 되고요. 그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공백을 메워주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런 이제 이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을 찾고 원자력 발전에 투자를 하고 원자력 발전으로 계약을 해서 그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가동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 필수 가결적으로 그죠? 아주 귀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뭐 원전이 필요해서 원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시대적인 그런 순리가 그죠?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좁은 면적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많은 에너지는 지금 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돼야 되고 공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탄소가 발생하면 안 되고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대체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중요해 보이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걸 완전히 멈추면서까지 원자력 발전을 늘린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산업 이 상황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업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면 지금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을 유지하기보다는 조금 늘리면서 기저 에너지원에 대한 그런 이 안정성을 더 높이는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반대 이제 좀 줄어있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속도를 좀 늘리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그래도 조절한 게 지금 목표가 2035년 정도 되면 한 30% 정도 되거든요. 35%까지 늘어나나요? 그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빨리 우리 야당에서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하고요. 본인들의 체면을 살려야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네, 이미 5년 전에 탈원전 실컷 해놨는데, 그죠? 그때까지는 이제 논리가 맞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유행을 하더니 AI라는 게 등장해가지고, 네,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수요가 되고, 소모가 되고,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지금 원전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흐름이 맞지 않잖아요. 이미 전 정권에서 그렇게 탈원전을 해버렸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기조를 이어가면서 그 당에 대한 이념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180도 뒤집기가 애매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 정권과 반대하기 위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논리적인 방법이 아니죠. 본인들도 그거를 공부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결국에는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당연히 조성될 수밖에 없죠. 원자력이라는 것은 위험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이 왜 선택을 하는지는 지금 그걸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다른 국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선택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꼭 없애야 되느냐. 이러한 것부터 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지금 세계 주요 금융사 14곳이 원자력 투자 확대에 뜻을 모았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뭐 국가뿐만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 그래서 미국 뉴욕에서 존 포데스타 백악관 기후정책보좌관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린다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목표에 관한 지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야당, 특히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이거 보고 있나요? 네. 백악관 기후정책보좌관이 지금 금융 관계자들과 참석해서 얘기를 했는데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BNP, 모건스탠리,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등 14곳이 참여해서 원자력 분야 투자 확대에 합의를 할 거라고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래도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R200 당연히 좋은 취지인 거 이해합니다. 근데 그 좋은 취지를 계속해서 탈원전으로 엮어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도 적절하게 유지 혹은 지금 상황에서는 전력 수요가 너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늘리면서 거기에 신재생에너지를 같이 늘리자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한쪽만 계속 늘리자고 하는 게 저는 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CFE100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국제적인 동조를 얻고 있고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는 금융기관들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에 지금 힘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딴지만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화가 나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뭐 또 우리나라 이 수출이 60% 정도가 체코 현지화가 되어야 된다. 뭐 체코 현지화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체코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인용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주 몫이 6.6조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계속해서 뉴스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 현지화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 수익이 하나도 없느냐? 그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 내에 있는 외국 프랜차이즈들, 그 기업들이 다 우리나라에 현지화가 되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현지화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거기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다 우리나라 건가요?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 이 임금은 여기에 주겠지만 거기에서 나는 수익금은 그 외산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60%라는 그 얘기가 우리나라가 그 체코 현지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체코 현지 기업들과 협력해서 그런 체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고용을 한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산 스코다 파워가 이미 오래전부터 체코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 스코다 파워 어디 구멍가게인가요? 2000 지금 18년이었나요? 그때 기준으로 해서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직원이 그렇게 있는데 그게 지금 현지화 비율에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부터 지금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까내릴까? 수주가 힘들어지게 만들까? 수주에 대한 성과를 까내릴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를 걱정했다면 직접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에 출장 가서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담판을 벌이거나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방문한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됩니다. 혹은 체코 대통령 직접 따로 방문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다르게 또 이제 다른 방법의 협상을 시도한다라든지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신뢰를 주어야지 어떻게 하면 그 신뢰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죠? 뭐 체코 언론에서 뭐라고 했니? 우리나라 아직 합의 못 했니? 그런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나라를 위한 국회의원들입니까?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어떤 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체코 원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사실이죠. 네, 현지화에 대한 그런 인건비가 비싸고 그리고 그런 이제 공기가 길어졌을 때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비교되는 게 있잖아요. 체코 원전 말고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가 들어가는 코즐로두이 원전 18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합의에 본인들이 하나도 도움 주지 않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된다라는 수조원 손실에 대해서도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겐또 때려가지고 기업들이 그 견적서를 공유해서 그 견적서 내용을 보고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원가 산출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를 겁니다. 근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알아서 잘 협상하고 있고 알아서 잘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어서 이만큼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겪고 있을 때도 두산,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기업들이
미국 SMR 기업들과 일찌감치 지분 투자를 하거나 이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아주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요. 일단 두산 스코더 파워는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원전 시장 교두보로 지금 이제 키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2천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SMR, 복합 화력 등 여러 발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SMR 생산 전초 기지가 지금 두산 스코더 파워로 지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상당히 파급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BHI도 그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스코더 파워와 MOU를 체결할 정도로 지금 이제 기자재 입장에서는 이제 두산 스코더 파워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뭐 유럽의 다른 수출을 할 때도 이제는 두산 스코더 파워에서 찍어낸 그런 터빈 기자재들로 수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계속 정권 바뀔 때마다 이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좀 이제 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좀 좋지 않다. 특히 갑작스럽게 탈원전에 대한 정책은 이런 산업에 대한 고사까지 가서 우리나라의 그런 높은 기술력을 완전히 이제 와해시키는 상황까지 만든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특별법, 원자력 산업 발전 지원특별법을 발의를 하였고요. 아무래도 뭐 야당에 대한 반대로 또 힘들긴 하겠지만 뭐 저렇게 이제 저런 취지로 법을 발의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에너지에서 뭐가 맞네 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탈석탄만 한다면 지금 무슨 에너지원이라든 지금 빠르게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단가를 낮추고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AI에 대한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미 미국은 챗 GPT와 같은 그런 여러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학습시키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지금 완전히 산업 자체가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계속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참 이게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행히 이제 또 원자력에만 올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원자력 외에 그런 터빈 기술을 통해서 항공청, 우주청과 이제는 터빈 개발, 그죠? 엔진 개발에도 이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실히 이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터빈 기술력이 계속 여러 분야에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아무리 봐도 저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이 시장에 대한 좋은 흐름을 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장 확대에 좀 박자만 잘 맞아진다면 정말 큰 이 상승과 큰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이 거의 확신이 되는데요. 그러한 이 성장을 앞둔 상황 속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내부적인 그런 좀 의견 차이를 떠나서 이제 비난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결국에는 이 시장의 순리, 그죠? 세계에 대한 흐름이 그 방향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한 방향, 지금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